안녕하세요. 삶이 숨쉬는 역사, 소통 있는 교실을 꿈꾸는 고니쌤의 즐거운 한국사 교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 16강입니다. 자, 14강, 15강을 좀 점프를 하겠습니다. 일정상. 자, 제 16강, 민족문화의 형성과 발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고대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요 학습 내용을 보면 먼저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의 고분 형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신라 이 삼국이 고유의 문화를 발달시키고 이것을 일본에 전파를 해 주었죠. 그래서 삼국의 일본 문화 전파 내용도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공예품 하면 뭐니 해도 청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기법, 상감 기법이 적용된 상감 청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특히 이 상감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림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이죠. 앞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봤던 사찰 중에서 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꼈던, 가장 좋아하는 사찰이 바로 영주 부석사죠. 이 부석사의 무량수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내용, 이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지요? 자, 가겠습니다. 먼저 삼국의 문화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고구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에는 여기 이 부분에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문화 파트, 문화와 예술품,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주요 문화재를 다 왕조, 국가별로 모아서 제가 교재 뒤쪽에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교재 뒷부분, 그러니까 16강 뒷부분에 있는 그러한 문화재 그림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고구려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고구려의 불교 예술품으로는 금동, 연가, 칠연명, 열의 입상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교재 그림과 함께 보시고요. 자, 고구려의 고분은 초기에는 돌 무지 무덤이었습니다. 돌 무지 무덤이라는 것은 돌을 쌓아 올린 무덤이다. 돌을 쌓아 올린 무덤, 이게 돌 무지 무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 굴식 돌방 무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무덤 안에, 고분 안에 바로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거죠. 자, 벽화, 고구려 고분 벽화 너무나 유명하죠. 자, 우리 교재에는 사신도를 제시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백제로 갑니다. 백제 불교 예술품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올해에 바로 복원이 되어서 20년 동안의 공사를 거쳐서 올해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었던 미륵사지 석탑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올 수능에서도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미륵사지 석탑 사진과 함께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이 백제탑입니다. 자,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고요. 목탑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백제의 고분 형태를 보면 백제는 수도를 2번 옮기잖아요. 처음에는 한성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고구려 장수왕의 침략으로 웅진으로 옮기고 다시 성왕 때 사비로 옮기게 되죠. 자, 그러면 초기 바로 한성 시기에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돌 무지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웅진 시기로 가면 역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는데 특히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벽돌 무덤이 생깁니다. 그 벽돌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잘 아는 바로 무령왕릉이 있죠. 자, 그래서 백제의 고분 형태까지 봤고요. 백제의 공예품 하면 뭐니 해도 유명한 금동 대향로라든가 그 다음에 백제 근초고왕이 왜 왕에게 하사했다고 전해지는
7개의 가지를 지닌 칼, 칠지도도 역시 백제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신라 탑으로는요, 바로 분황사 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고분은 매우 특이한데요. 고구려 백제는 돌무지 무덤에서 불식 돌박 무덤으로 가잖아. 신라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어요.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특징은 도굴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고구려나 백제 무덤은 되게 많이 그 도굴당해서 남아있는 유물이 별로 없는데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기 때문에 도굴이 매우 어려워서 많은 껴묵거리, 부장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라의 화려한 금관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화재들이 바로 이러한 고분에서 많이 출토가 됐죠.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아마 경주에 가면 천마총 가봤을 겁니다. 이 천마총 말고도 뭐 황남대총이라든가 너무나 유명한 고분이 있는데 이 고분의 내부를 보면 바로 이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자, 널에는 관이 있고요. 그 관과 껴묵거리가 있는 나무 덧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를 수많은 돌을 계속 쌓아 올린 거죠. 즉 돌무지가 있습니다.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흙으로 덮었기 때문에 규모가 아주 크죠. 자, 그러면 이것을 도굴하려고 하면 땅을 팔 텐데 땅을 파고 나서 보면 또 엄청난 양의 돌무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이 고분 안에서 금관을 비롯한 화려한 그러한 유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함께 공부를 했고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고분의 특징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삼국의 교류와 문화 전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그냥 외워야 할 부분 같네요. 자, 고구려의 담징은 종이와 먹의 제조법을 전파했고요. 고구려 승려였던 해자라는 사람은 일본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백제의 아직기와 왕이는 한자라든가 유학을 전파했고요. 성왕 때의 노리사측에는 불경과 불상을 전해주어서 일본의 불교를 전해준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고구려 때 뭐 소수리만, 백제 침유왕 때 우리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의 불교를 전해준 나라는 바로 백제였습니다. 자, 한편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과 제방 쌓는 기술을 전해주었고요. 결국 이러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 전파로 인해서 일본이 자랑하는 고대 문화, 즉 아스카 문화와 고대 국가 성립에 기여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자,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 문화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하면 석탑이 있는데, 자, 통일신라 석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중기단 위에 3층의 탑을 쌓은 것이죠. 바로 이러한 통일신라 탑의 가장 스탠다드, 전형적인 석탑이 바로 석가탑으로 잘 알려진 불국사 3층 석탑이 있고요. 이 외에도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유명합니다. 한편 우리 석굴암, 통일신라를 가장 대표하는 그런 문화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석굴암에 모셔져 있는 본전불, 그 다음에 우리 에밀레종으로 너무나 유명한 성덕대왕 신종도 바로 통일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발해를 보면요,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은요,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발해 이제 뭐 문화재라고 하면 발해 영광탑,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불병좌상이라고 있습니다. 이불병좌상은 뭐 덮고 자는 이불, 그게 아니라 두 명의 부처가 함께 앉아있는 불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이불병좌상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고려로 갑니다. 자, 고려하면 청자가 너무너무 유명하죠. 고려는 송나라로부터 청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청자 기술이
고려 11세기경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것을 더욱더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 송나라 사람들까지도 그 고려 청자의 그 비취 색에 대해서 매우 감탄하는 그러한 사료를 남기기도 했고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12세기경에 이르게 되면 고려만의 독자적인 청자 기법이 개발되어 이게 그 유명한 상감 기법입니다. 자, 상감 기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청자는 무늬가 없지요. 그냥 비취색의 그러한 청자였는데 고려인들은 여기다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여기에 흰색과 검은색의 무늬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청자, 상감, 운항무늬, 매병과 같은 이러한 아름다운 공예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고려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무늬를 그렸을까요? 자, 먼저 이 흰색으로 표현할 무늬, 이 부분 여기 합 같은 부분이 되겠죠. 구름과 합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했는데 이러한 무늬, 흰색으로 표현할 무늬는 무늬를 먼저 새긴 다음에 흰 흙을 발라요. 그러면 이 흰 흙이 바로 이 파여진 홈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흰 흙을 긁어내면 표면에 있는 흰 흙은 떨어져 나가고 이 무늬를 새겨진 무늬, 그 홈에 이 흰 흙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표현할 무늬를 다시 또 파게 되고요. 여기다가는 붉은 흙을 바르고 똑같이 붉은 흙을 긁어내면 검은색으로 표현할 부분에만 붉은 흙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만들어진 것을 낮은 온도로 초벌 구이를 하고 유자를 발라서 재벌 구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상감 청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정말 아름답죠?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의 문화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불상은 바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좀 길죠?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불상의 모습 반드시 기억하셔요. 자, 교재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모습이 독특하죠? 자, 이 불상의 높이는 18m래요. 자, 그런데 머리만 6m야. 그러니까 비례, 균형 이런 게 전혀 맞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 석굴암 본존불 같은 경우에는 비례와 균형이 정말 딱딱 잘 들어맞는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인데 이에 비해서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좀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러한 불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건축물을 보면 우리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는 물론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제가 그토록 자랑했던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든가 예산에 있는 수덕사 대웅전이 유명합니다. 자, 이 건물들이 왜 유명하냐면 자, 이게 영주 부덕사의 무량수전이에요. 자, 여기 무량수전으로 써 있는데 이 부분, 이 글씨는 공민왕의 글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무량수전을 보면 자, 이 위에 이렇게 무거운 기아가 얹혀진 지붕이 있죠. 자, 이 지붕의 무게를 이 기둥을 통해서 이제 땅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자, 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둥 위에 무엇인가가 있죠. 바로 요 부분이 잠시만요. 우리 요 부분을 공포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포는 구조적으로는 무거운 지붕의 무게를 기둥에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 공포에다가 단청을 칠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공포가 지금 어디에만 있냐면 기둥 위에만 있죠.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는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주심포 양식이에요. 자, 이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이 공포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있는 건축물들이 많거든요. 예컨대 조선시대의 궁궐 건축물들은 되게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포가 있어서 또 단청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매우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죠. 그러나 고려시대의 건축물은 이렇게 기둥 위에만 있는 주심포 양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또 하나 볼 곳이 뭐냐면 기둥인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기둥이 다 똑같이 일자 모양이 아니에요. 가운데 부분이 가장 볼록하죠. 위아래 부분은 좀 좁고요. 가운데가 가장 넓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기둥을 우리는 베을림 기둥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베을림 기둥을 놨을까? 바로 베을림 기둥을 해야지 보다 안정적으로 보이고 착시 현상 때문에 보다 이게 안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도록 하시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워야 될까? 잠시만요. 네,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우리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수덕사 대웅전, 우리 베을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래 석탑 하면 우리 신라탑은 이중기단위의 3층의 석탑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다각 다층탑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라든가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의 안에 내부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런 것들이 바로 고려를 대표하는 석탑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에 비해서 상당히 탑의 층이 높고 거대하죠. 자, 구분할 줄 아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조선의 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세기는 조선 전기고요. 16세기는 조선 중기예요. 그러니까 15세기의 지배 세력은 훈구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16세기의 주도 세력은 사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전기와 중기 때는 바로 이러한 양반 지배층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의 주체였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17세기 이후에는 여러분들 우리 경제사에서도 공부하듯이 이제 서민들의 여러가지 경제,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제 서민들이 문화의 주체가 되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먼저 15세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5세기는 다양한 양반 문화가 발달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작품으로는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으로 쓴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동문학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세기에는요, 우리 고려 때는 청자라고 했잖아. 상감청자. 그런데 15세기에는요, 분청사기가 유행합니다. 자, 역시 교재에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외에도 처음 나라를 세웠으니까 궁궐이라든가 각종 성곽, 그 다음에 학교 등도 세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5세기 고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그림으로 가장 유명한 안견의 몽유 도원도가 있습니다. 자, 이제 16세기로 넘어갈게요. 16세기는 사림이 집권했던 시기, 그래서 선비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 의한 시조라든가 가사 문학이 발달합니다. 자, 윤선도와 황진이 아주 유명한 시조를 남겼고요. 가사 문학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정철이죠. 자, 16세기를 대표하는 자기는 바로 백자가 되겠습니다. 15세기는 분청사기, 16세기는 백자, 바로 살인들의 자신들의 이상, 자신들을 이렇게 하얀 순백색의 하얀색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따라서 바로 살인이 집권했던 16세기에는 하얀 아무런 그림이라든가 무늬가 없는 백제가 발달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16세기의 건축물로는 서원이 유명하죠. 자, 그림으로는 이정의 묵죽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조선 후기의 문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일단 조선 후기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했어요. 조선 후기에는 이양법이 발달하게 되고요. 상품 작물이 재배가 되고요. 광작이 가능해지면서
부유한 농민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향상시켜 나가게 되면서 바로 이런 서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나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기의 조선 후기의 특징이고요. 한편 이제 서민들이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자식 교육에도 신경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자식들을 바로 서당에 보내면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도 교육을 받게 되니까 이들도 이제 문화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민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든가 서당 교육의 확대가 바로 조선 후기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조선 후기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한글 소설이 등장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최초의 한글 소설 기억나십니까? 바로 홍길동전이 있죠. 이거 외에도 춘향전이라든가 심청년이라든가 이러한 작자 미상의 이런 한글 소설이 많이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묘사를 하죠. 그 이전에 양반들의 문학작품을 보게 되면 양반은 항상 체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위선적인 그런 작품이라든가 글 등이 많이 있죠.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눈을 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볼까를 더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위선적인 작품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은 자신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묘사를 하게 되죠. 한편 중인들은요, 시사를 조직을 해요. 시사란 얘기는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을 짓는 동호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문학 동호회에 중인들도 시사를 조직해서 다양한 위학 문학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문학 작품이 쓰여지게 되죠. 한편 박지원이라든가 정약용 같은 사람들도 한문으로 여러가지 소설이라든가 우리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 허생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정약용이 쓴 한시 애절량이라는 것도 유명합니다. 자, 조선 후기의 자기는요, 백자에다가 푸른색 안료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이 바로 청화백자입니다. 역시 교재에 있는 것이니까 살펴보도록 하고요. 건축물로는 조선 후기에 이런 서민들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서민들의 후원으로 대규모 사원 건축물이 만들어집니다. 지리산에 있는 화엄사 각황전이라든가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이 유명하고요. 뭐니 해도 진짜 시험에 나오는 건 바로 정조 때 축성된 수원 화성이 가장 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화풍 3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진경산수화예요. 조선 전기의 그림을 보면 산수화를 보면 대부분 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산인지 좀 헷갈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전문적인 화가, 이들을 화원이라고 했는데, 화원들은 주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바로 중국의 화가들이 그린 화첩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우리나라의 산과 물이죠. 산수를 그린 산수화들이 어딘가 모르게 중국의 산을 그대로 따온 거죠. 이에 비해서 조선 후기에 정선이 그린 산수화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산의 진짜 모습을 그대로 그렸어요. 진짜 경치를 그렸다. 진경산수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든가 금강전도가 있는데 교재에는 인왕제색도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산의 특징은 바위가 많죠. 이러한 특징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하면 뭐니 해도 김홍도, 신윤복으로 대표되는 풍속화가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작가 그려져 있지 않지만 작자 미상에 서민들의 미적 감각을 그대로 표현한, 그래서 까치 호랑이라든가 잉어라든가 다양한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민화가 바로 조선 후기에 많이
그려진 바로 미술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바로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다양한 문화재를 함께 쭉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화재를 봤을 때 이것이 어느 나라의 문화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각 시대를 대표하는 예컨대 고려의 청자라든가 그 다음에 영주 부덕사의 건축물,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이러한 서민 문화 발달 내용들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는 다시 조금 앞으로 가서 14강 바로 신분제의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15강은 바로 학문과 사색의 발달까지 공부를 하고 바로 1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